네, 어제 JB타임즈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디스커버리 펀드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 펀드에 장하성 주중대사,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돈을 넣었고 그래서 뭔가 특혜가 있었는 것 아니냐, 경찰이 이 점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어제 저희하고 인터뷰했던 곽정수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선임 기자가 이 문제를 좀 다각도로 취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다시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좀 하나하나 팩트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혹시 이게 좀 낯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사건 개요를 좀 정리를 좀 먼저 해주실래요? 아, 예. 뭐 아시다시피 디스커버리 펀드라는 게 이제 사모펀드를 파는 회사고요. 예. 회사 설립은 2016년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이죠. 그리고 이 금융회사들이 이제 이 펀드 상품을 파는 건데 투자자들에게 그거는 대선 이전입니다. 2017년도 초.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관심이 되고 있는 장하성,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여기에 투자한 거는 7월 대선 이후죠. 2017년 왜냐하면 이제 7월. 공직에 나가면 네. 주식 투자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보유 주식을 다 팔고 네. 간접 투자는 법적으로 이제 허용이 되니까 그걸로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2년 뒤인 2019년도 3월 말에서 4월 사이에 네. 이 펀드의 성격이 뭐냐면 국내에서 투자들이 돈을 모은 걸 미국의 DLG라고 펀드 회사가 있어요. 그쪽으로 이제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그럼 DLG가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DLI 등 여러 회사들한테 다시 또 투자를 해요. 그럼 DLI가 여러 자산에 그걸 투자금을 운영하는 거예요. 쉽게 하면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이라는 회사가 이 펀드를 만들어서 돈을 조성한 다음에 미국에 보내서 미국에서 수익 사업을 해서 이제 수익을 올리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회사가 바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재간접 투자라고 표현하거든요. 간접 투자죠. 여러 단계가 지금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원청, 하청의 재하청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하청 개념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렇긴 한데 네. 거기서 이제 DLI 그 소위 이제 재하청을 받은 데서 쉽게 물린 거죠. 사기를 한 거예요. 그 자산의 가치를 부풀려서 그 보고한 게 소위 미국의 증권위원회라고 SEC 거기에 이제 내부 고발로 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불이 화제가 났는데 이쪽은 불똥이 튀어가지고 디스커버리는 날벼락이 난 거죠. 그래서 환매 중단하고 거고. 거기서 돈이 잠기니까 당연히 이쪽도 잠기니까 환매 중단한 거고 지금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이제 미국에서 그 문제가 발생된 시점이니까요. 언제쯤인 거예요? 2년 뒤 그러니까 대선 시점으로 보면 2년 뒤인 2019년도 3월 4월 그때입니다. 그래요? 표면화된 게. 근데 일단 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2019년이면 거의 지금 2년 넘게 지나서 지금 국내에서 문제가 불거진 이유가 뭐예요? 근데 사실은 2019년도 그 환매 중단 이후에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예. 그래서 금감원이 조사를 했어요. 금감원 조사를 먼저 거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그거는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고 있고요. 곧 금감원에서 조사를 해서 그 혐의점을 올리면 뭐 간단히 얘기하면 금융위에서 최종적으로 제재 수위를 결정을 합니다. 네네네. 이제 곧 그게 금융위가 열린답니다. 예. 뭐 뒤에 이제 그 혐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데 그 사이에 작년도에 투자자들 중에 이제 일부가 이제 화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다가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작년 7월에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약 한 8개월 정도 지금 수사를 한 거고. 경찰이 그러니까 8개월 동안 수사를 해왔는데 언론 보도는 이제 최근에 나온 거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경찰이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이제 그 보통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면 그 결과를 갖고 검찰에 자기네들의 의견을 송치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기소할 거냐 말 거냐. 그 시점하고 특정 언론의 단독 보도로 시작된 이 지금 보도 사태 이게 정확히 딱 일치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냄새가 나죠? 일종의 언론 플레이가 있었다고 플레이죠, 당연히.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실제로 모든 보도에는 경찰의 수사에 따르면이에요. 그건 경찰이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그러니까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그럴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객관적으로 사건의 실체가 뭐냐는 점검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핵심 쟁점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장하성, 김상조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 투자자들은 이게 그러니까 폐쇄형에서 한번 돈을 넣으면 돈을 못 빼는데
이 두 사람은 개방형으로 들어가서 언제라도 자기가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게. 그래서 이게 이제 특혜 아니었느냐 이 의혹이 제기된 건데 혹시 확인 좀 하셨습니까? 예, 예.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예. 쉽게 얘기하면 폐쇄형이라는 거는 투자자가 이제 투자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1년 그런 일정 기간 이후에나 이제 투자 자금을 환매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약정 기간이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개방형은 그게 없어요. 그럼 아무 때나 환매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내일 거액의 돈을 내가 환매하겠다면 그게 그 회사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최소 3개월 내지 6개월 이전에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투자자산 이 폐쇄형이냐 개방형이냐에 따라 투자자산의 운영 방식이 차이가 있고 이 선택은 투자 운영사의 재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체는 문제될 게 없어요. 실제로 이제 투자자들이 어제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투자 방식 자체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다. 개방형, 폐쇄형을 둘 다 운영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없어요. 그리고 폐쇄형이라 하더라도 아까 대개 1년이라 그랬잖아요. 네. 이미 사고가 실제로 장하성, 김상조 두 정책실장이 투자한 이후에 환매 중단이 터진 거는 2년 뒤잖아요. 그렇죠. 이미 사실은 폐쇄형이라고 하더라도 1년이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폐쇄형에 가입한 고객들도 빼려면 뺄 수 그렇죠. 그 사고 나기 전에 진작에 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곽 기자의 말씀에 따르면 폐쇄형과 그 개방형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돈을 뺐느냐 안 뺐느냐 그래서 손실 보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핵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혜를 보았냐는 건데 장하성 주중대사가 입장문을 냈잖아요. 예. 지금까지 환매 요청한 적이 없다. 환매금을 받은 일이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제가 김상조 전 실장 건도 알아봤더니 거기도 동일하답니다. 환매한 적이 전혀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냐면 그 사건이 터지기 전에 사건이 터졌을 때 일반 투자자들이 알기 전에 내부 정보를 이용을 해서 펀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미리 뭐 예를 들면 그렇죠. 손실 보전을 뭐 미리 탈출해서 손실 보전을 받는 효과를 받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환매 요청한 적이 없고 환매금을 받은 적이 없다면 보전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언론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일반 투자자들이 넣었던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환매를 해줘가지고 손실을 보전시켜 준 거 아니냐.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면 이거 되게 부도덕한 일이니까. 그거는 진짜 심각한 일이고요. 근데 이제 아예 환매 요청도 없었고 환매된 것도 없다. 정리하면. 네. 애초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그 두 거죠. 사람이 오히려 손해 본 겁니까 그러면?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 원칙상으로는 사모펀드의 투자자의 뭐 이익률이든 손실률이든 이거를 공개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가요? 사실 이제 기자들한테도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수십 프로의 손실을 봤을 거라는 두 거고. 사람이?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환매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조금 전에 금감원에서 그러면 그동안 계속 조사를 해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금감원 쪽 좀 취재를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금감원에서 조사를 해서 이제 금융위의 제재가 임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금융위가 제재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투자자들이나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혹이 거기 들어가 있느냐? 그럼 당연히 지금 문제가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환매가 없었고, 그렇죠? 손실 보전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자체가 그러면 제재 이유가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개방형, 폐쇄형 문제라든가 환매 중단이 손실 보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펀드 손실 사실을 숨기고 신규 펀드를 판매했는지, 뭐 심지어 폰지 사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금융사 판매 외압 행사 혐의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금융위에 올라간 제재 안건에 그 혐의 내용에는. 그럼 도대체 뭐 갖고 제재를 하는 거냐? 이건 금융지주회사법과 금융지주회사 구조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상 내부 통제장치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걸 갖고 한다는 거예요. 내부 통제장치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미리 예방하거나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걸 대처하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환매 중단이 됐잖아요. 사고가 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느냐.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돼 있었었느냐.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관리소로 징계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DLF나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건을 할 때 예를 들면 뭐 불안전 판매라든가 그 운영사가 사기 혐의로 들어갔잖아요. 네. 그거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요.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 장하성 이제 그때 이제 그 펀드 가입할 때는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펀드 판매에 결국 뒷배로 그러니까 역할을 했던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명백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펀드가 처음 법인이 설립된 거는 2016년도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선 이전이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IBK 은행이라든가 네. 또 하나은행이나 이런 금융사 5곳 내지 6곳하고 저희 우리 상품을 판매합시다라고 계약을 맺은 게 그걸 합의한 거는 그것도 대선 이전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대선을 거쳐서 이제 장하성 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로 들어가면은 이러면 판매에 도움을 주려면 판매처가 더 늘어났겠죠. 네. 당연히 확대됐겠죠. 그런데 네.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러면 대선 전에 전이나 후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게 없다. 확대된 게 없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고 계셨던 게 경찰이 이미 8개월 전부터 수사를 하고 있을 때 왜 이 타이밍에 지금 이게 이제 언론 플레이성으로 공개가 되느냐라는 점을 제기하셨는데 어떤 취지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왜 이렇게 경찰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하고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 조사한 내용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을까? 네. 그 하나 쉽게 얘기하면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금융이나 금감원이 뭐 축소 봐주기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경찰이 나중에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을 뭐 수사 결과로 말할 테니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흥미로운 거는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해서 검찰로 넘기려고 하는 이 시점에 공교롭게 단독 기사들이 나온 거거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의 언론 플레이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네. 모든 기사가 사실 경찰에 따르면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소스 역할을 한 건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사실 검찰이 그 수사 사실을 사전에 공표한 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됐잖아요. 네. 그걸 지금 금지돼 있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피의 사실을 흘리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펀드 쪽에서 디스커버리 쪽에서 지금 그 경찰을 그 혐의로 고발하는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그러고요. 예. 엊그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면 문재인 정부에 적폐 수사하겠다는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미 시작됐다고 봐요. 이게 특권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경찰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원론적으로 뭐 그거 떠나서 박근혜 정부든 문재인 정부든 적폐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해야죠.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없는 적폐를 만드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거는 곽정숙이 이제 해석으로 영역.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검찰 개혁을 얘기를 할 때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검경 수사권 분리나 이런 것들을 네. 검찰 개혁령에 넣었잖아요. 그런데 네. 이미 이제 그 얘기 나올 때 경찰에 과연 믿을 수 있느냐는 얘기가 사실 나왔었잖아요. 네. 이번 사건을 국민들이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예의주시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수사 결과가 나와야 평가할 그렇습니다.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이제 그 노동이사제에 대한 경총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경총 입장문 나온 거 혹시 보셨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박정수 기자의 그 내용이 왜곡이라고 지금 반박을 했는데 제 이름이 보도자료에 나온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는 그 반박 내용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거고요. 네. 이제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는데 참 솔직히 저는 안타깝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한때 출입처였기 때문에 네. 서글프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경총이 사용자를 대표해서 노사관계 한 축을 맡잖아요. 그러니까 건전한 노사관계나 국가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예. 그런데 노동이사제나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주주대표 소송에 반대하면서 국가경제나 국민보다는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 지금 골몰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예. 그걸 위해서 또 사실 왜곡까지 하고 그런데 어제 경총 회장이 출입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 네. 공교롭게 예. 경총에서 정경련을 흡수 합병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경련이 2016년도 탄핵 국면 때 정경유착으로 해체 요구에 직면했다가 겨우 지금 목숨만 부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 경총이 그런 정경련을 통합 제안하는 것 자체가 경총의 어떤
본질 이런 걸 보여줬다고 보고 사실 경총이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제2의 정경련으로 갈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저희가 네. 그래서 경총에 이제 반론 어떤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은 답이 없다는 점까지 함께 전해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곽정수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